이번 주는 중동 사태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끼어드는 중동 상황 때문에 조금 적잖이 당황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서 부담감을 좀 키워주고 있습니다. 자,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추가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자, 이런 부분이 중요하겠죠. 중동 전역으로 번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감이 있어서 최근에 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 고유가와 강달러의 지속 현상에 대한 부분들은요, 일단은 경제 상황들을 좀 안 좋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유가가 많이 올라가면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통해서 기업들의 이런 부담감이 커지게 되고요. 강달러를 통해서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경기가 조금 위축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형태의 모습들이 지속될 것인지, 또 오르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현대차와 기아차가 시총을 100조 시대로 열어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실적 발표가 이제 4월 말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현대차와 기아차가 어떤 식으로 실적을 발표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대체적으로 실적은 지난번보다 좋게 나올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또 올라갔기 때문에 이 효과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긍정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다 판단이 되는데요. 자, 자동차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매출 향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기대감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4월 15일이고요. 약간은 뒤숭숭한 주말을 좀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란이 공격을 한다 해놓고 나서 공격을 해버렸죠. 실제로 공격을 했는데 민간 시설이 아니라 뭐 군사 시설, 정부 시설 이쪽으로만 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일단은 빌미를 이스라엘이 제공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확장이 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란 같은 경우도 갈등을 고조시키지 않기 위해서 조절된 수위의 미세 조정의 보복을 원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즉각적으로 보복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또 이렇게 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것이 충돌이 커지게 되면 문제가 좀 될 수가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걱정거리들이 생기게 된 건데,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그 기대감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시장 자체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모습인데, 이런 중동 문제까지 불거져 나오면서 분위기가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어떤 우려감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태에서 연준 입장에서의 어떤 그 스탠스도 많이 약화된 상태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단 연준이 가을까지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악재가 악재를 더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약간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동안 다우지수나 나스닥이 너무 강하게 올랐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되고는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금융시장에서는 연준의 첫 금리 인하가 6월달 또는 7월달도 아니고 이제 9월이나 돼야지 시작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여기다가 이제 금리 인하의 횟수도 3차례가 아닌 2차례에 그치거나 아니면 한 번밖에 안 할 것도 같다, 이렇게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금리 인하를 일단은 연준 입장에서도 한번 진행을 해버리게 된다라면 이것을 연속성을 띄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목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경제지표나 이런 것들 아직 많이 남아있고, 시기적으로도 6월달 FOMC까지는 2달 넘게 남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뭐 6월달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많이 꺾이고 있고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얘기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지표가 밝히고 나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면 상황이 조금 더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보실 수는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금리 인하를 하냐 안 하냐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금리 인하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조금 더 길게 준비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빠른 시간 내에 이런 효과들이 나타나느냐, 여기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4.5%를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아져서 기술주들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저쪽 그 테슬라 뭐 이런 것들 다 같이 동반적으로 하락을 좀 했었고요. 특히 은행주들 같은 경우가 좀 많이 밀어져 내려오는 모습이었어요. 대형 은행주들이 이제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실적 때 별로 안 좋을 거다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자 수익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점 줄어들 것이다. 피크아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왜냐면 금리 인하는 어차피 확실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이 부분에서의 어떤 이자로서의 수익금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은 이제 부담감을 좀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 은행주들의 낙폭이 좀 크게 나타났었던 것들이 조금 부담스럽다고 되어 있습니다. JP모간 같은 경우가 6.4% 정도 떨어진 모습이 좀 있었고요. 그 외에 은행주들도 대부분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담감들이 좀 은행주들에 작용했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네. 자, 경제지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경제지표 보시면은요, 월요일날 같은 경우 핵심 소매 판매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경제지표 쪽에서는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핵심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매우 중요한 경제지표이긴 한데, 지난번에 0.3이었고, 이번에 예측치가 0.5입니다. 물론 예측치대로 안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측치대로만 소매 판매가 잘 나오게 된다면, 그래도 물건들 잘 사고 있네, 괜찮네, 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는 지난번에 마이너스 20.9에서 이번에 마이너스 5.1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이런 것만 살펴보면은 또 경기는 또 그대로 좋아지고 있는 것 같다 판단 좀 되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 수요일쯤 되면은 이제 파월 의장의 연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네, FOMC 회원, 네, 박힌이라는 사람이 또 연설하게 되죠. 그러니까, 연설위원들의 연설, 지금 목요일 날은 메스터도 연설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준위원들의 연설이 금리 인하에 또 미치는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변수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장 금리 인하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게 되면 또 시장에 한번 출렁거릴 수 있겠고요. 시장이 그동안 충분히 조정을 좀 받아서 반등의 포인트를 만들려고 한다면 이런 연준 의원들의 발언을 통해 가지고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효과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금리 인하는 한다는 거 아니겠니?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네. 실업시장 청구 건수는 살짝 늘어날 것 생각되고 있어서 고용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도 한시름 덜을 것 같다 판단됩니다. 그런 정도인데 전반적으로 경제지표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특별한 건 없는데 일단 이번 주에 제일 중요한 것은 중동 지역의 문제, 그 다음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연준 위원들의 생각,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자, 그에 따라서 국내 증시 역시도 변동성을 좀 보일 것이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 지수의 밴드를요, 2640에서 2760포인트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2640, 지난 주말에 마감한 게 2681포인트입니다. 그러면은 2640이면 아래쪽으로 40포인트 정도밖에 안 되고요. 위쪽으로는 거의 80% 정도, 80포인트 정도 올라간다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 쪽에 대한 기대치가 훨씬 더 많은 상황인데, 여기서 우리가 솔직히 기대를 좀 해볼 만한 것은 있습니다. 뭐냐면 금융투자가 지금 연 이틀째 엄청나게 팔아치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가가 내려가는 상황을 통해서 다시 이제는 매도를 멈추거나 아니면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 입장을 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2640, 즉 하단 밴드와 가까이에 지금 주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한두 차례만 더 내려가게 된다면 매수 포인트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여기다가 지금 연기금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부터는 서서히 매수를 좀 해야 된다는 입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채워야 되는 비중들, 그쪽에서 보면은 지금 한국 증시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매수가 좀 들어올 수도 있겠고요. 외국인들이 매도만 치지 않는다라면 이번 주 증시는 오늘 정도는 좀 흔들릴 수가 있겠지만 바로 또 회복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매수 포인트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황 포인트가 좀 많이 달라질 것 같다 판단됩니다. 자, 그 외에는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투세에 대한 시행이 좀 부담스러울 것이다 전망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밸류업 관련한 부분에서 기대치가 많이 낮아졌다,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긴 합니다. 여기다가 더하게 해가지고 미국의 어떤 금리 불안감, 그 다음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 다음에 환율이 높아지는 거, 유가가 높아지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부담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국내 증시가 녹록지는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만은 2700포인트를 붙잡고서 유지를 계속 시켜준다라면 당장 우리에게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좀 리스킹한 이벤트들은 다 지나갔기 때문에 시장을 놓고서 불안감을 생각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다 보여지니까요. 조금은 천천히 느긋하게 바라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좀 뭐랄까, 유망한 기업들, 주도주, 우리가 사고 싶었는데 비싸서 못 샀던 종목들이 조정을 받게 되면은 낼름 살 수 있는 어떤 좋은 기회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들을 좀 잘 이용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중동적 문제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이란이 사상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공격을 강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소가 확산이 됐는데, 자, 일단은 이 사건의 발단은 아시죠? 이스라엘이 이란 쪽을 공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란 본토를 공격한 건 아니지만 영사관 쪽을 공격을 해가지고 관련 인사들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과를 했어요. 미안하다. 원래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었다. 근데 이란 입장에서는 열받는 거죠. 야, 열받네, 자식들. 그러면서 보복을 하겠다라고 한 10여일 정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얘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보복이 들어가게 된 건데, 이란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유엔 헌장에 의하여 우리가 주권을 공격받았으니까 우리도 공격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란이 여기서 한 말은 이제 이거예요. 우리가 일단 보복 공격을 하긴 했는데 이스라엘 쪽에서 추가적으로 우리한테 공격을 감행하지 않는다라면 공격은 여기서 끝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공을 넘겨준 거죠. 자, 네가 우리를 공격했으니까 우리도 니네 공격했어. 근데 네가 먼저 쳤기 때문에 나도 그만큼 대갚아준 것뿐이야. 여기서 끝내자고 한다면 끝내줄 수 있어 라는 식의 얘기가 나온 거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우리도 지금 공격을 받았는데 같이 공격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서방 국가들 입장에서는 지금 보면은 이스라엘을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전쟁을 끝나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겠죠. 왜냐면 분쟁이 일어나서 찬물을 끼얹어줄 필요는 별로 없기 때문이죠. 여전히 중동 지역에서의 그런 긴장감은 돌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면 이제 그냥 이걸로 끝내자라고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은 빠르게 이제 소진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강달러와 고유가가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환율이 지금 1375원입니다. 그래서 이 환율 상황은요, 1,400원까지도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1,400원까지 가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긴 하는데, 1,400원대를 터치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막 치고 올라가서 미친듯이 환율이 상승하는 그런 효과는 별로 없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일단은 1,400원까지는 열어놓고 봐야 되겠죠. 이제 저항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1,400원까지는 보셔야 되고, 급하게 환율이 올라가면 또 급하게 내려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요, 1,300원대 중후반까지 올라오는 패턴들이 좀 뭐랄까요, 유연하게 올라왔다 해야 되나요? 급하게 올라간 게 아니라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환율의 하락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하락 효과가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애매하죠.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현물 주식은 일단은 매수세를 보이지만 선물 쪽에서 매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 하락에 베팅을 좀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현물 주식은 그대로 보유한 이유는 뭐겠어요? 주도주 쪽에서 매도는 하고 싶지 않다라는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 쪽으로 매도를 쳐가지고 약간의 해칭이라고 봐야 되나요? 주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선물 쪽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리스크를 좀 감소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주가 떨어지게 된다면 선물 쪽에서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는 구조가 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고, 대신에 현물 같은 경우는 일단 유지를 잘 하게 되면서 진행을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외국인들이 관심 있어 하는 주도주 입장에서는 큰 폭의 변동성은 나타나기 좀 어려울 것 같다 보여집니다. 만약에 많이 떨어진다면 낼름 주워먹는 그런 기회가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환율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환율 상승에 대한 것들이 현물 시장으로의 어떤 매도를 이끌어내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시점에서는 환율이 조금 높다고 하더라도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 보이고, 또 그동안 올라온 부분들이 이렇게 좀 유연하게 올라와 줬기 때문에 당장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유가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그죠? 유가가 지금 계속 고공행진 중인데 지금 86불 정도, 지난 주말에 조금 내리긴 했습니다만 아마 많이 오르겠죠. 네, 이번 주에는 또 많이 오를 거라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90불 돌파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WTI 쪽에선 90불까지 유가 상승 예상을 좀 해봐야 되고요. 이게 원래 이 유가라는 게 이 수요의 감소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경기가 좋아짐에 따라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유가 소비가 늘어난다, 그래서 가격이 상승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됐었죠. 그 다음에 이제 감산에 대한 부분들,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계속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유가 상승을 계속해서 이끌어 왔었던 모습이었어요. 근데 여기다가 불을 확 지른 것이 이제 중동 지역의 문제겠죠. 그러니까 이 중동 지역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석유 수출에 약간은 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태가 좀 되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수혜주는 뭐냐? 정유주 섹터가 당연히 될 거고요. 이제 석유를 이제 하는 거, 걔들이 이제 수혜를 보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해운주들이죠.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봉쇄가 되면은 이제 운임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나오게 될 거고, 또 유럽 지역에서 지금 호평을 받고 있는 방산주들 움직임들이 또 올라갈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수혜주는 이제 정유, 그다음에 해운주, 그다음에 방산주 이런 쪽으로 집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런 테마가 전쟁이 지속되고 막 그 확전되고 그랬을 때 나타난 일이지만 지금 이렇게 그쪽으로 또 막 넘어가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 무리가 될 수는 있겠죠. 자, 아무튼 고유가와 고환율 입장에서 본다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맞는 것 같다 판단이 좀 됩니다. 그래서 환율은 1,300원 정도, 그 다음에 유가는 어디서는 이제 100불 넘어간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100불까지 가는 건 좀 오버일 것 같고요. 한 90불 정도 선에서 전후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되고, 이 중동 지역 문제가 조금 일찍 해소가 된다라면 90불 가기 전에도 꺾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장담하기 좀 어렵겠네요. 그죠? 90불까지는 열어놓고 보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WTI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동차 관련주들인데 밸류업 쪽에서 자동차가 제일 좋죠. 자동차 애들이 가장 힘이 세고 좋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실적 성장성까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실적 발표가 4월 마지막 주간인가요? 요때쯤 발표가 나올 텐데, 최근에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보게 되면 판매 대수는 조금 줄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판매 대수는 한 1.9% 정도 줄어들었다. 하지만 매출액은 오히려 늘어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고부가가치, 즉 비싼 자동차를 많이 팔았기 때문이다라고 일단은 구분을 해놓고 있더라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매출은 39조 6천억, 영업이익은 3조 5천억 정도 잡힐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나쁜 상황은 아니죠.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일단 시총을 계속 올리려는 움직임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 증가에 따른 어떤 기대감을 힘입어서 시총이 커질 수 있는 효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판단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일단은 더 많이 움직여야 기아나 다른 것들도 따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주 전반에 걸쳐서 분위기는 조금씩 더 개선되지 않겠느냐라고 분석되고 있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도 매출은 4% 정도 증가하네요. 24조 7천억, 영업이익은 5.5% 약간 감소합니다. 2조 7천억 정도. 그래도 적은 수치가 아니죠.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괜찮아 보인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상태로 봐서는요, 이 뭐 판매 대수가 좀 줄었든 뭐 어쨌든 간에 일단 매출과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긍정적이겠죠. 그래서 고부가가치 차량의 판매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최근에 고환율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수출주들 같은 경우는요, 환율이 높아지게 됐을 때 기대감이 많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출입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꼭 체크해 봐야 되는 이유는 그렇죠. 가장 많이 수출이 늘어난 게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선박도 포함이 됩니다만은, 이렇게 포함을 놓고 봤을 때 자동차 쪽을 일단 본다면, 뭐 반도체는 굳이 따질 필요 없습니다. 그냥 좋은 거니까 계속 들고 가시면 되는 건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일단 들쭉날쭉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올라가지 못했다는 효과가 있죠. 근데 이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 이번에는 그 고부가가치 판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또 있는 상태이기도 한데다가, 그 다음에 실적이 어느 정도 잘 잡힐 것이 예상되고 있죠. 여기다가 지금 환율이 지금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특히 1분기 때 계속적으로 환율이 꾸준하게 올라섰기 때문에 판매량에 대한 어떤 기대치들, 즉 이 판매 대금이 달러로 입금이 되면 그것을 현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바꿀 때 이런 환차익의 효과를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1달러를 1,300원에 이제 바꿨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환율이 조금 올라가면 1,400원에 바꿀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기대감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상태가 좀 되는 거죠. 실적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게 나와서 어닝 서프라이즈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밸류업의 기대감이 이제 5월달까지 계속 연결되잖아요. 그 이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겠고, 이 밸류업의 일환으로 자사주 소각과 같은 주주 환원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상태가 좀 되겠죠.
이렇게 주주환원 정책을 써서 배당금을 높이거나 또는 자사주를 소각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올 때는 외국인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켜질 수 있을지 또 그것을 진행하는 시점이 어디쯤일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자동차 종목군들은 떨어지면 더 사는 그런 전략들 세우시면 좋고요. 그냥 꾸준하게 잘 보유하시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만큼 주가가 올라오지 못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가 반영이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판단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보여지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중동 상황은 일단 주시를 해야 되겠고, 일단은 일단락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흐름이 흘러갔는지를 좀 잘 살펴보시면서 대응하실 필요는 있겠고요.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다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주가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고유가, 강달러 이 부분들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일단 오늘이나 내일 정도까지도 연결고리가 나타날 수는 있겠죠. 현재로서는 이제 고유가와 강달러를 막을 만한 게 별로 없죠. 그래서 유가 같은 경우는 90불 정도, 그 다음에 달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환율은 1,400원 정도까지 예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니까 조금 열어놓고 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아 보여요. 물론 이렇게 올라가면 주가에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더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100조 원대, 시총 100조 원대 시대를 열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둘 다 이제 자동차 판매량 수는 조금 줄었지만, 일단은 그래도 매출은 더 늘어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고부가가치, 자동차 차량, 즉 비싼 자동차를 많이 팔아먹었다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더해져서 환율이 높아지는 효과를 통해서 수출한 자동차의 판매 대금이 달러로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차익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이익으로 잡힐 수 있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참고들 하시면 되겠어요.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 보이는 주식도 바로 수익이 나지 않을 때가 많다. 그런 주식들은 매집이 끝나지 않았거나 아직 오를 때가 되지 않은 것들이다. 정확한 분석으로 좋은 주식을 샀다면 오를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산 주식 중에 답답한 것들도 많이 계시겠죠? 하지만 걔네들도 다 때가 있는 겁니다. 지금 먼저 뭔가 하려고 하면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이 기다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 주식의 때가 될 때까지 우리가 참아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가 될 겁니다. 주식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변수가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어차피 단기 고점에 필요한 조정이 좀 있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달갑게 좀 받아들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주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더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긴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다 많은 이야기들은 오늘 아침 무료방송에서 진행하도록 하자고요. 오늘 아침 9시에 무료방송 진행됩니다. 오셔가지고 같이 또 이야기 나누시면 월요일이 훨씬 더 재밌는 투자로 바뀔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있다가 아침 9시 무료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